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노란색 옷을 입으신 두 분의 남성분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각자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네. 저는 이번에 그 민주통합당 팔달구 후보로 출마한 김영진입니다. 수원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고 팔달에서는 20년 동안 한 번도 한나라당으로부터 야권으로 그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에 그 젊은 피가 대를 이어 4선을 이어오는 남경필 후보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저는 서울 중랑구 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홍근입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을 오래 해왔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 4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치의 꿈 제대로 한번 펴고 싶어가지고 출마해서 8대1의 경쟁을 뚫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 두 분 소개를 잠깐 들어봤는데 보니까 두 분 모두 이번에 첫 국회의원을 도전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첫 도전부터 굉장히 순탄치가 않으신데 이게 각자 좀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뭐 물론 이제 정치에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번에 먼저 박홍근 의원님부터. 저는 이제 총학생 하고 나서 줄곧 시민사회 운동에 있었습니다. 12, 13년을요.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지만 시민단체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르게 바꾸는 것은 법, 제도, 정책, 예산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바꾸는 부분은 정치 권력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결국은 국회에 입성해서 가슴에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사회 정의 편에서 진보의 방향에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MB정부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고 싶었고 또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싶은 그런 주춧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뭐 비슷한 세대,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가치를 아마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쭉 도입이 됐었고 사실은 한 10여 년에 걸친 피와 땀으로 얻어진 사실 민주주의였죠. 이런 부분들이 97년 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권 교체 이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된 형식적 내용적 민주주의의 전환들이 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한 10년간의 과정 속에서 이전 4, 50년의 적폐로 쌓여 있었던 그 반민주적인 요소 그리고 여타 요소들에 대한 개혁적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진행이 됐었던 민주적인 그 진전과 그다음에 서민 경제에 대한 이 흐름과 남북 관계의 우호적 발전 자체가 지난 4년간 완전히 역전돼 버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후 한국 사회 발전 방향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흐름들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시에는 민주주의의 문제, 서민 경제의 문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문제들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제 2012년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과 물결을 중단시키고 순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올바로 발전해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곳인 수원 팔달의 그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서 한번 싸워서 이 흐름들을 정지시키고 역사의 순방향으로 바꾸는데 작은 푸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김영진 후보님부터 얘기를 해보면 수원 팔달이에요. 거기는 20년이죠. 남경필 후보의 아버님 때부터 지금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남씨 집안의 장악이다 수원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좀 나만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래도 남경필 의원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수원 8달이 좀 역사적인 이 요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원의 모태였죠. 수원의 한 20년 전에는 수원의 중심부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이 중심지였는데 서울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강남과 그다음에 강서, 그 노원 이렇게 발전하듯이 구도심이 좀 이렇게 폐쇄되는 그다음에 좀 공동화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팔달이었고 그러면서 이 좀 보수적인 색채들이 이 변동이 좀 적다 보니까 인구 구성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남평우 의원, 남경필 의원 대를 이어 20년 장기 집권의 그 기반이 아마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상대하는 후보들이 좀 더 남경필 후보에 맞서서 각을 세우고 다른 가치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해 나가면서 표를 얻는 과정이 좀 약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도 그렇고 민주 진보 진영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 준비도 그랬고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20년간 남씨 부자의 20년 장기 집권을 허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점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남경필 의원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같은 486이지만 다른 인생과 다른 철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남경필 후보는 1% 특권층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한마디로 귀족 같은 삶을 살면서 99%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 느낌 자체가 알 수 없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99%의 보편적인 보통 사람의 아들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기, 대학 시기, 일반 결혼과 직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보육, 교육, 뭐 주택 이런 여타 문제에 관한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경필 후보와 김영진 후보 간의 차이를 가지고 정말 다수의 시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삶을 바꿀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선택을 겸허히 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남경필 의원님 하면은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신데 전 막 왜 낙곰수에서 막 노래 만들었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경기 수원 8달 남경필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거의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내 경쟁자이긴 하지만 지금 수원 8달의 남경필 이것이 가장 문제고 이것은 가장 그래도 잘했다 싶으신 거 하나씩만 딱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엔 남경필 의원이 근래 가장 잘한 거는 미국과 MB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네. 참 바람직하게 잘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네. 그런데 8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8달구가 수원시 21개 재래시장 중에 14개 재래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은 사실은 한미 FTA 처리에 의해서 다국적 유통기업이라든지 SSM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주 다이렉트로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선출해준 8달 구민의 이해는 그가 어느 당에 있든 14개 재래시장과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단호하게 FTA에 관해서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의원이죠. 사실 근데 적반하장으로 FTA를 직권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방관하면서 통과시켰던 것이 제가 보기엔 남경필 의원이 잘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결국에는 뭐 FTA 처리가 됐는데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너무 박홍근 후보님을 방치했어요. 저 끝에. 얘기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 끝에 저희가 이렇게 몰아서 놓고 지금 계속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졌는데 박홍근 후보님도 사실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22일이죠. 오늘이니까 오늘 딱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진성호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4파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4파전에 중랑을에 처음 국회의원으로 도전하는 박홍근 후보가 예. 뭐 어쨌든 아주 쟁쟁한 후보였던 뭐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라는 뭐 타이틀을 갖고 계셨던 양정철 비서관을 꺾고 예. 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장점. 예. 저는 이제 시민운동 하면서 당시에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 행정관 오랄 때 그때 가지 않고 현장을 지켰었는데요. 결국 이제 시대의 정신과 누가 가장 부합하게 한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는 정치라 생각합니다. 닥치고 정치처럼 지금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좋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켰던 그 소신과 원칙 저는 그것을 이제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진심의 정치가 저는 이번에 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도 제가 겸손하게 잘 풀어왔고요. 그동안 시민운동 한 거, 중앙당에서 또 청년위원장이나 정책위 부장한 거, 국회에서 일을 한 거, 그리고 또 지역에서 아이들 급식 운동을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한 거, 이런 것들 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배수 압축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최종 양정철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도 그분도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꺾는 게 이제 언론에서 본 것처럼 이번 경선의 최대 이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 또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가 상대적으로 잘 잡았다. 그것은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평가였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나 그 지지자들에게 제가 겸손하게 제 진정성을 잘 알리면서 치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를 많이 좀 찍어줘서 이번에 제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 박홍근 후보는요. 네. 쿨하고 콘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쭉 이렇게 보아보면 초지일관 본인이 생각해왔던 이 생각들을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쭉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개척해왔던 그런 힘들이 저기 양정철 비서관도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을 꺾은 더 훌륭한 사람이죠. 고맙습니다. 아, 이 훈훈한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훈훈하네요. 근데 보니까 아까 이렇게 저희가 김영주 후보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 모습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만 잘 끄덕이면 되는 네, 거죠.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걸 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지금 양정철 비서관님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진성호 의원님께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하여튼 이번 그 선거 과정이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퇴보, 뭐 후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복의 문화가 되게 정치권에서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들은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중랑을 지역은 이제 저는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의 오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김덕규 전 국회부장께서 이 공천 과정에 불복하시고 탈당을 해서 정통민주당 후보로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진성호 의원 또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 문화가 조금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아직은 좀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숙제를 남겨주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선거 구도, 저의 유불리 측면만 솔직히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이런 구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는 네티즌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한국 정치 문화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그것은 되게 퇴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물론 새누리당 진성호 의원이 이제 뭐 새누리당이라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나 뭐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 간의 야권연대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저희들이 정치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가장 접근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당에서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치됐을 때는 국민과 같이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 간격이 커졌을 때는 사실은 지는 거거든요.
현재 국민들의 요청은 국민의 명령은 제가 보기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야단, 야권이 단일화해서 MB를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라.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대의거든요. 현재 2012년에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담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 또 욕망이 있겠죠. 자기 각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3, 4년 어려운 시기에 정열과 열정 돈과 시간을 들여 준비해 왔었던 그런 과정에 대한 이런 욕망이 사실 커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시대의 대의에 대해서 같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저는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대의를 취하고 소리를 버려라 그런 부분이고 물론 나에게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요 국면을 좀 빨리 좀 저는 수습을 하고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야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 튼튼한 이 단일화 그다음에 연대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이 점수를 후하게 받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좀 떠난 마음을 저는 이제 마지막 야권 연대를 통해서 불씨를 살렸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제 격전지에서는 되게 그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확인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국민의 정서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야 되지만은 국민적인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더 크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겠지만은 큰 틀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 확고한 신념은 분명하고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덕기 부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8달 다 내주고 70%를 내줄지라도 야권 통합 연대해서 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라고 명령을 자기의 유언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셨던 분들이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다시 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본인의 이신양명을 떠나서 그동안 이 민주정당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말씀하신 시대의 대의에 누가 더 걸맞게 행동하고 판단하냐가 되게 중요한 자질이고 지금의 이 야당 지도부들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네.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의 멸친. 그래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이럴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있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80만 명의 이 국민 참여를 통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를 뽑아줬던 이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책임과 공과 가를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결단과 이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명의 시민 투표를 해주셨죠.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데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네. 트위터나 기타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80만 명을 까먹었다. 지금의 지도부가 우리가 80만의 지지를 보여줬는데 너희는 80만을 고스란히 까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두사미가 된 거죠. 용을 그리려다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됐는데 다시 제가 보기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성격의 과정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당으로 들어가면서 정책과 노선이 융합이 되고 용광로처럼 녹아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펼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피드백 되는 이런 좀 역동적인 과정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람에 대한 취사 선택으로 좀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서
80만 명의 사람들은 좀 더 과감하게 반 MB 심판의 투쟁들과 의제들을 가지고 싸워나가서 뭔가 좀 바꾸는 모습을 원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정치 행위의 과정으로서 이제 변질되면서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복원해내고 반 MB 전선으로 다시 우리의 길을 좀 다시 추스리고 그다음에 야권 연대라고 하는 큰 이 줄기를 세워서 앞으로 남은 22일 정도의 기간들을 좀 해서 지금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행동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과거 잃었던 점수를 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투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평가는 일정 부분 고민을 같이 하고 20일간의 과감한 연대와 승리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싸울 때 장수의 공과를 논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가 지금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전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사실 빨리 수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야권 연대에 대한 의지도 또 이번에 참여 경선에 대한 의지도 저는 이 참여 문화라든가 아니면 당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참신한 후보를 세우기 위한 방향에서 저는 기획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획의 의도는 좋았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설계되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저는 잘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물론 리더십의 문제죠. 가령 지난번 8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당대표를 뽑는 데 참여했던 것은 그만큼 총선이 중요했고 MB 심판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국민참여 경선을 제가 지켜보고 또 참여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번과 같은 자발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상 지역에서 뛰다 보니까 결국은 후보자들이 주변 지인들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발적 참여자는 지난번이 만약 50%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라면 이번에는 아마 저는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정당 문화가 아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참여 경선과 같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기까지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당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 정교하게 설계하는 어떤 집행력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아직은 특정 정당 또는 아직은 썩 내키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박수해줄 수 없는 그 정당의 내부적 경선 과정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참신한 인물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좀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 이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부적으로 좀 반성이라고 할 것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반성이 될지 뭐 평가가 될지 뭐 뭐든 필요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제가 두 분의 공통점을 또 두 분이 나오시니까 공통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다 보니 두 분이 모두 총학생회장 출신이세요. 서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전에 제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92년도 경희대 네. 총학생 전대부장 대행을 했는데 선배님 그 전에 이제 중앙대 총학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어린 후배일 때 네. 3년 이제 2년 후배니까요. 네. 그때 연단에 선 모습을 제가 먼저 본 후배죠. 두 분 다 중앙대신가요? 저는 경희대고 네, 경희대고 예, 중앙대시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 경희대나 중앙대가 특히나 이제 두 분이 총학생회장을 하셨을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강한,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학문대였어요. 두 군데 모두가 다 경희대나 중앙대나.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지금의 총학생회와 내가 있었을 때 총학생회,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젊은 총학생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아니, 곤란해가지고 넘기시는 것 그러신 건 같은데. 아니고요. 예, 네. 후배에게 양보 보내주신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총학생 하고 나서도 줄곧 사실은 청년운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단체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뭐 한총련, 그 이후 한대련 여러 가지 대학생 단체들하고요. 유권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제가 이제 반값 등록금 네.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하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회가 과거에는 어찌 보면 학내에서 진짜 말 그대로 상징적이고 영향력을 실제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죠.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선배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미 사회 자체가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사로 가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후배 대학생들 또 학생회가 더욱 활성화돼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주도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당연히 선배들 입장에서 있는데 그동안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작년에 저는 이제 그 한대련 중심의 네네. 반값 등록금 싸움하는 거 보면서 또 막 동맹협도 추진하고 뭐 학생총회 투표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요 참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댈 것은 후배들밖에 없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뭐랄까 20대 중심의 이 정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참여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투표 문제 그렇죠. 포함해서 그래서는 이미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어떤 강고한 그 열린 연대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약간 이렇게 제가 박홍무 후보님 보면 약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처님 같은 인자함이 있다 그래야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는 처음 하니까, 들었습니다. 네, 막 약간 엄청 인자하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당선 확정이에요. 아, 네, 인자하면 네, 막 엄청 인자해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나와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의 후배들이죠. 뭐 지금의 청년들 언젠가는 또 그 두 후보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지금 많이 치열하고 힘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럼 그런 나의 후배들을 위해 아 이런 정책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더 어려운 질문인데 나한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80년대 86학번, 88학번 되시죠? 그때는 한국 경제가 그 나름대로 3조 호황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86년에서 88년까지 그 이후로 그 92년, 93년 정도까지 경제가 나름대로 좀 화랑이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학번들은 그 졸업 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생의 숫자가 좀 적었죠. 현재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그 청년 일자리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97년 IMF 이후에 그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의한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해서 그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실제로 취업하는 그 사람들의 퍼센트가 낮고 그 다수가 취업을 하더라도 그 1년 미만의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일자리의 양과 질 자체가 엄청나게 다운된 상태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현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스펙이나 개인의 스펙을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학점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사실 뚫으려고 한 거죠. 지난 한 4, 5년간, 5, 6년간. 근데 그것이 너무나 좁은 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좁은 문을 향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문을 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의 스펙이나 능력을 통해서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이고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MB 정권들과 더 심해진 거죠. 심해진 건데 그 특권 대기업,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이 펼쳐 나가면서 일자리 자체가 늘질 않아요. 일례로 뭐 1조 몇 천억이 투자되더라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투자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수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일자리가 수천 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수출 중심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IT, BT, 그다음에 서비스, 사회적 기업 등 현재 대학생들이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 재정적인 지원, 금융적인 지원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서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투표 참여,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좀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정치권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는 아시지만 반값 등록금의 문제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 1,000만 원은 일반 보통 가정의 가처분 소득의 100%예요. 연 1,000만 원 저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저축하는 금액 전체를 등록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 소비가 안 된,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고 빚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이 구매력이 저하되니까 중소상공인의 장사도 안 되고 그럼 망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중산층과 서민층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그다음에 대학생 취업에 대한 그 지원을 통해서 고용 장려금을 주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학생을 취업을 했을 때 6개월, 1년간의 고용 장려금을 현재 주고 있지만 폭과 깊이를 넓게 해주고 그러면 좀 도와주는 거죠. 그런 두 축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큰 축에서의 변화, 작은 미세적인 정책에서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청년 취업 지원, 그다음에 여타 그 창업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청년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전체의 문제라고 또 인식하고 인식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천과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세상에서는 간에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값 등록금 작년 싸움이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프랑스에서 생애 첫 취업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청년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시민동 출신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청년 세대의 자각, 그것을 운동화시키고 실천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액션 플랜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권 때는 항상 청년 일자리 이야기해요. 그죠? 뭐 대학 등록금 이야기도 다 하고. 근데 이게 왜 안 지켜지냐. 사실은 뭐 엄정히 얘기하면은 참여정부 때도 청년 실업 문제 심각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정권이 이제 바뀌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문제만 아닌 것 같고 가령 이제 벨기에 로제타 플랜 같은 거 있잖아요. 결국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 정책적 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청년들이 사실은 너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냥 오로지 스펙의 한 길로 가지 않게끔 이것을 기성세대가 이것은 미래 사회를 위한 자기 투자다. 이렇게 이것을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어떤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이번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만 이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지역 공천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섣부르다 뭐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응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20, 30대의 정서 자체가 정치가 너들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변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결국은 그 첫 번째 측면인 운동의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다음에 구조의 측면에서 뭔가 바꿔나가는 것, 이것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 추천을 나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지방선거로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로 참여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문제는 결국은 자신의 문제다. 20, 30대 청년들의 문제이다. 이걸로부터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 정치권과 정부의 자각과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2030 뭐 정치를 말하던가 주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각 당별로 두 분씩의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벌인 거에 있었어요. 그날이 아마 비례대표 이제 그게 발표가 난 날이었는데 그날 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이제 그걸 받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아쉽다 사실. 왜냐면 좀 너무 뒤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약간 뒤에 배치됐다라는 얘기가 당선권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참여가 처음에는 청년들을 뭐 모두 국민이 뽑고 막 이렇게 축제인 것처럼 20, 30대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됐었지만 결국에는 서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고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한 부분들은 크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청년들 정치인을 영입하는 과정들.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뭐 공천심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구해서 상징성이라든가 이후에 선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한두 명을 넣을까 말까 했잖아요. 뭐 주로 당 청년위원장을 했거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전국에서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또 내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 뽑는 과정 자체가 저는 분명 진일보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명이가 네 명이 간에 어떤 식으로 청년 대표성을 반영하는 지도부 구성이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것도 저는 진보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애초에 당선권에 또는 당선 가능권에 두 명이냐 네 명이냐 이런 이제 논란은 있겠지만은 일단 민주통합당에서 그렇게 이제 청년으로 비로소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의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저희 생명수가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 저희 제가 김 한 잔 의원님이 올리겠습니다. 예, 많이 생명수. 네,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는데 편안하게 물을 드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 모두 정책에 반값 등록금이 있어요. 뭐 반값 등록금 대표님도 하고 계시고 국민운동본부 대표님도 하고 계시고 뭐 반값 등록금을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등록금 문제라는 게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그때 3월 8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매년 3월 8일마다 대학생들이 저기 청계광장 있는데 모여가지고 막 등록금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예요. 정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그 선거 때나 아니면 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당근을 던지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까도 우리 박홍근 후보가 얘기했듯이 2, 3, 4, 5, 6이란 말이 있어요. 20대는 투표율이 20%, 30대는 30%, 40대는 40%, 50대는 50%잖아요. 즉 표가 있는 곳에 정치인과 권력을 움직이니까 그동안 그 청년층의 투표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청년층에게 눈을 돌리기보다는 50대, 60대에게 눈을 돌려서 표를 얻는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취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 여기에 있는 청년층과 대학생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보여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당신들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87년에 민주화 과정을 보면 그 시기에 청년 학생들이 다수의 청년 학생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이 받아들이는 감이 틀렸죠.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정말 100만 명의 학생들 중에 투표율이 50만 명, 50%가 넘어버린다면 전 정책의 1순위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50만 명이면 전국의 245개 지역구에 그 1000표씩이지 않습니까? 아니 2000표씩이죠. 네. 250개 기준 2000표. 네네. 2000표면은 여야 각 당의 당선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표잖아요.
그를 가지고 전 목소리를 내서 등록금의 문제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끌면서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미끼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좀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여러 번 발표되었던 등록금 관련된 정책을 다시 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항상 뭐 선거 때마다 나왔던 정책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집행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죠. 300만 대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실력을 닦아서 자기가 이후에 사회에 기여하거나 또는 생존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이제 고등교육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 이것과 또 무엇직한 교육 정책 일단 많이 대학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실 대학이 나왔고 그러면서 등록금 많이 올라간 거고 물론 물가하고 연동됐습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다 같이 연동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그런 고등교육 지원금 문제라든가 취업부 상한제라든가 물가 연동제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편에서 해야 되지만 대학 부문에 대한 어떤 고강도의 구조조정 저는 이거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야 마치 대우를 받는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워낙 지금 부실 방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대학 자체는 우리가 학교는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인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개선 부분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작은 대학이라도 무슨 뭐 하위권 대학이라도 놓고 보자 이런 인식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같이 바뀌어 나가야지 아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대가 사실 투표를 하지 않는다. 너네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너희한테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투표를 하지 않을까.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저도 참여하는 민주시민사회 정치였나요? 하는 저의 교양 수업에서 대학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너희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함께하는 시민행동? 네, 아니요. 함께 참여하는 민주 정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이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해서 정권이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대선 때 대학 2030 세대의 힘이 팍 발휘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20대들이 스스로 자기의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의 신뢰, 참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참된 정치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들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그게 각 당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20대 청년, 대학생과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성 정치인들이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세대 대표가 정치의 주역이 돼서 당신들의 세대의 요구를 받아 그것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가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청년 비례대표 이런 형태로 이제 외연된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 얘기해서 민주당에서는 나가수식의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흥행이 실패했어요. 네, 맞아요. 실패했고 한나라당은 이제 그런 시도는 없었고 그냥 낙점식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사실 손수주 빼고는 기억나는 청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조정동에 의해서 지금 계속 육성되고 하우스에서 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우스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청년의 문제, 대학생의 문제는 대학생 자신의 문제로 그들의 대표들이 푸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4명을 얘기했지만 상위 순번 20위 안에 비례대표 1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번에 1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2명이 배치가 됐고 이후에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 세대나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 시대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대표들이 그 의회에 진출을 해서 직접 해결하라. 사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그 이 해결 방안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장유유서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밑에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싸가지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은연중에 아주 강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걸 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그 청춘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기성의 장벽을 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 그 주류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왜냐하면 전체 인구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50%니까 50%의 대표성을 가져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당연히 그것은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또는 이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후배들의 그런 사회적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게 우선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렇게 드렸던 말씀은 미국의 이제 90년대 초반에 니드와 리브라고 있었습니다. 한 100만 명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유권자 조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각 당에다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우리의 문제를 담보로 해서 지금의 세대가 다 그것을 쓰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학생 운동 또는 청년 운동이 그동안은 좀 이념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 문제, 아까 얘기했던 2030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 관련된 자기 문제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문제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니드와 리브와 같이 또 프랑스에서의 그런 그 생애 최초 취업과 관련해서 몇백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결국 그런 세대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 무슨 뭐 그런 민중 생존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문제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이 세대가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기성세대도 이해를 해주고 지금 해당되는 그 지금 2030 세대도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더 이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매번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정치 참여에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결국 그 부분이 정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조그만 소결론을 하나 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시면 아마 정치인 분들도 무서움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대의 무서움을 느낄 때가 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분 모두 MB 정권 심판. 이게 뭐 비단 두 분만의 건 아니고요. 야권 단일화의 그 기치라고 해야 될까요? MB 정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MB 정권을 심판하는 거 좋다. 그 국민들의 뜻일 수 있다. 근데 MB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분명히 민주통합당의 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어떠한 업적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아무튼 과오들은 분명히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꼽는 게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거는 새누리당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FTA예요. 한미 FTA는 민주당에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데 뭐 물론 내용이 바뀌고 어떻게 됐건 어쨌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그런 자기 반성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MB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 FTA 문제는 사실 MB 심판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사실 1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미 FTA 문제와 강정마을 문제를 그 새누리당에서 총선 이슈로 삼아서 MB 심판에 칼날을 묻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정치적인 꼼수죠. 꼼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 심판의 핵심은 그 747 공약과 4대강 그다음에 그런 공약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 선민경제의 몰락, 그다음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의 심각한 악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후퇴 이런 부분들을 고쳐놔야 된다, 제자리에서 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 심판이죠. 그리고 뭐 고소형 강부자의 그 인사라든지 그런 정책들, 그리고 영포라인의 예산 독점을 통해서 그 좀 공공재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그 남용하고, 그다음에 그 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MB 심판의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미 FTA 문제와 강정마을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MB 심판의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 문제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이 생각했던 철학과 가치대로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서 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시기에 진행이 됐었던 한미 FTA의 협정문 초안과 김현종, 김종훈 협상 대표를 통해서 MB 정권에서 의해서 진행됐던 협정문의 마지막 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최초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한미 간의 이익 균형을 부분적으로 수행했던 부분들이 이익 균형 자체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양보를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고, 왜 그렇게 그런 협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조금 더 국민적 합의 기간과 각 제약이라든지 여타 서비스 부분, 농업 부분, 축산업 부분, 우리의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시간을 벌고 이를 통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갈 필요가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은 상호 간의 이해가 50대 50으로 맞으면 체결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LG화학의 제품이나 포스코의 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은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의 경쟁을 더 키워주자라는 게 한미 FTA이고, 약한 축산, 농업, 제약, 서비스 여타 부분들에 다 문 열어서 망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다 죽이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기본적 출발에서 중소한층과 서민,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하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 초기 추진에 관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여당의 입장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인정하고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MB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사항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김현종 협상대표와 김종훈 협상대표가 과도한 자기 소신과 자기 그 정책 결정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을 두 사람이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보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을 검증받는 과정을 생략한 채 MB 청와대와 협상대표 간의 그런 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당시 그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이 신라 호텔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 시위에 나갔었죠. 이제 그때는 제가 정치권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서 들어왔고, 제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한 정당이 해온 정책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당시 참여정부의 FTA 체결은 좀 섣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혁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런 방식, 그런 내용의 그 개방은 저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정치권이, 특히 우리 민주통합당이 정책적 일관성 이런 것을 취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전면 재협상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처럼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IS 뭐 조항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시민 전 장관이나 정동영
전 의장이 이제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쿨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서 일관성을 취하기 위한 전면 제압상이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할 거냐.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사실 중간에서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출발 시점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이 협상 타결 과정에서 몇 가지 도수장이 분명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제 얘기는 뭐였냐면요. 그 MB 정권을 심판한다라는 거에 역풍으로 지금 FTA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정마을이 공격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뭐 말씀하셨지만 그때 거리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분신하신 분들도 계셨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하겠다라고 했던 그 책임자들은 분명히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한미 FTA 재협상이건 폐기건 이쪽으로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야당인 입장 하에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것을 그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말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이 평가를 통해서 추후 FTA의 재협상 과정과 이 과정들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게 저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우리 박홍근 후보처럼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안하는 게 정책 실명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기 매 시기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을 때 과연 누가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라인이 어떻게 되고 결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분에 관한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 공과를 책임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이 시스템과 이 방향들을 같이 보면서 하고 FTA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FTA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빠졌다. 논쟁의 핵심이 그로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총선의 핵심들을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 우리들도 또한 감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오늘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공통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총학생 회장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학생에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뭐 국회의원으로 결심을 세우셨겠지만 결국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만은 하고 싶다라는 궁극적인 목표, 두 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되신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아까 중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동안 이제 청년 시민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이번에 젊은 비례대표가 선정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하여튼 2030 세대의 경제적 성장, 그분들의 취업의 문제, 등록금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 보육, 뭐 출산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2030 세대가 좀 더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그 대우와 존중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존중 받는 사회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현장에서 정말 발품밤에서 그분들의 동고동락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역할들을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답변해요. 네, 그럼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제가. 이런 가정은 아주 좋아요. 네, 된다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2년의 시대적 과제는 87년에 이제 사회 민주화, 정치 민주화의 과제가 됐다면 20년 후 2012년의 과제는 이제 경제 민주화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좀 아름다운 언어가 있지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재벌 개혁인 것 같아요. 재벌 개혁을 통해서 그 부의 집중과 경제력 집중을 그 완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그 노동자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여기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죠.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은 사실 저는 개인적인 지향은 서유럽식의 그 사회 지향이 우리에게 좀 맞지 않나는 생각인데
이제 미국식의 약육강식의 그 처절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큰 축을 큰 축을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이 정치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하고 미래의 유혹에 자신의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권력을 저당 잡히지 말고 젊은 정치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스크럼을 짜고 돌파를 하는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오랜 시간, 1시간 동안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떻게 당락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펼쳐나가시는지 저도 이제 기자로서 저희 한병의 유권자로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키트리. 고맙습니다.